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5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뭐 계속해서 꾸역꾸역 진행되는, 약간이라도 올라가긴 올라가죠. 어찌됐든 뭐 그런 상승 장세가 자,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 자, 코스닥은 뭐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코스피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전고점, 연중 최고점까지 너무나 어렵지 않게 갱신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판도 측면에서도 보면 코스닥 시장 내 가장 대중적인 파트는 바이오 파트입니다. 종목도 많고 일반 개인들도 많이 엮여져 있는 대중적인 테마인데요. 이들 테마주들까지 일제히 다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뿐만 아니라 IT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 소재, 또 스마트폰 부품 5G 같은 그런 테마주까지 같이 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의 범위가 상당히 넓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 내 전방위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올라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심한 과열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부담되는 그런 권역까지 올라와 있다 하는 것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작은 종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테마가 있죠. 바로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자, 메타버스 테마주들도 약간 그런 경향, 또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그들 종목은 연연해 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대중적인 종목, 즉 바이오 파트입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두 종목을 말씀드린 바 있었죠. 한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 또 한 종목은 녹십자 랩셀인데요. 자, 이 두 종목은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은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은 상황에 따라서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시장에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떤 시기든지 간에 메타버스 테마주는 다소간에 흔들리거나 다소간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져가 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들 종목은 나쁘지 않았죠. 두 종목, 당연히 가장 우선시되는 종목은 네이버가 되는 거고요. 네이버 말고 작은 종목으로서는 자이언트 스텝과 그리고 알테라가 위치가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짭짤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들 종목이 다소 그러한 외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주가가 흔들리거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개의치 말고 계속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가만히 보면 오늘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잘하면 빠른 시일 내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는 지수 상승 장세가 될 소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런 수준이 우리가 예상했던 8월 중순 정도가 아닌 7월 중순 내지 7월 말 정도에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우리의 단기 전술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또 현재 우리가 큰 종목들 몇 개 갖고 있죠. 네이버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에 대한 비중을 다시 늘려줄 필요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고 그대로 줘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흐름에 맞춰서 그러한 전략 수정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종목 장세긴 한데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 배경과, 그리고 그동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우리 종목들입니다. 장기 정석 종목뿐만 아니라 단기 매매를 하고자 해서 제가 그 제시해 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총 점검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모처럼 말해 LG화학이 좀 움직였습니다. LG화학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전체 2차 전지 중에서 그래도 SKC 쪽에 오히려 약간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LG화학도 좀 아까운 종목이거든요. LG화학이 좀 움직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LG화학이 왜 억울한지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현재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 부분도 스크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를 강조드리고 있죠. 이것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예를 종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은 테마주로서 딴 데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SM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SM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SM을 보면서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JYP 엔터도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 두 종목을 쫓아가면서 매수하자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 두 종목을 보면서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하자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메타버스가 이 종목의 테마주이긴 하지만 이게 일상적인 가벼운 테마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고 그 실감을 해야 그들 종목 웬만하면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거나 또는 기회가 있으면 더 사야 되는 판단이 쓸 수가 있고 뚝심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기본적인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슈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증시는 독립기념일 때문에 연휴가 있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달 비농업 일자리 공무원까지 포함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85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20만 건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시장 팬데믹 상태이니까 어쨌든 시장 예상치는 70만 5천 건 정도 했던 건데 그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 워낙 미국 경기가 빠른 속도로 광폭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 현재 상승 랠리를 정당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GDP가 지금 미 연준에서는 7%로 상향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도 모자라서 그보다 더 많이 움직일 것 같다. 현재 성장할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7%까지 말이죠. 자, 그런 내용. 그리고 실업률은 5.9%. 생각보다 실업률은 높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은 3.5% 정도 되는데 그보다 거의 2.4%포인트 정도 더 높죠. 그리고 지난달보다도 0.1%포인트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게 더 지금 현재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아야 된다. 지금 현재 바꾸면 시기상조다 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정책 기조의 변화를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 환경이 된다 또는 시장 분위기, 심리적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이죠. 자, 그리고 현대차가 자, 미국 전고체 업체 개발사 SES라고 하는데 여기 S가 솔리드라는 뜻입니다. 솔리드는 고체죠.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전고체 배터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현재 2차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025년도에 상용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계속 연구개발 R&D를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미국의 SES인데 여기에 GM도 지분이 들어가 있지만 현대차도 투자를 했다는 거죠. 현대차가 차곡차곡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현대차가 상당히 느리죠. 현재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지수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당장은 답답하더라도 장기 정석 투자의 한 종목,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뚝심 잃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의 시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국채 10년물은 1.432%,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머징 마켓 쪽으로 그 온기가 지금 퍼지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미국 시장 내에서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본다면 일단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 러브콜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 시장은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상황, 즉 현재 썸머 랠리 정도뿐만이 아니고 연말 랠리 그리고 내년 연초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국제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보면 감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 좀 내려왔습니다. 92.33 약간 내려왔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120 약간 뒤에 올라가서 1131원이 됐네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내려오지는 않고 있죠. 즉 이 얘기는 외환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의 통화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안정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환경은 아직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크게 떨어져야, 즉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 돼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환경, 그런 조건이 만족된다는 관점으로 이 부분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약간씩 변화되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어 간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수급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6거래일 만에 순매수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연기금은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죠. 기관이 태도를 좀 바꿨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바꿨죠. 근데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요, 전반적으로 한번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정도, 간을 본다고 그러죠. 간을 보는 정도의 순매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이고요. 또 특별 종목에 대한, 즉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 오늘까지 연이틀 순매수한 것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동안 계속 지겹도록 매도했던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이틀 연속, 이 거래를 연속 순매수한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들의 수급의 기본적인 틀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고, 만약에 전반적인 상황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온다면 연기금이 그 삼성전자를 올리는 주역이 될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 기초적인 지분 맞추기 위한 그런 매물들은 다 소진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닥을 보면 최근 들어 더욱더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좀 특이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그랬듯이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순매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으니까 계속 간다 하는 식의 도식으로 코스닥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현재 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거죠. 현재 베이시스가 끝에 가서 막판에 또 마감 후에 동시호가 때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지, 어쨌든 그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거의 0에 수렴하는 정도로까지 많이 좁혀졌습니다. 앞으로 반전되거나 또는 좁혀진 현재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에서 일단 선물 시장과 또 현재 현물 시장의 이원화된 약간 비정상적인 구도가 어느 정도는 정상화됐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불확실해서
그와 관련된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으나 이런 것을 보면 뭔가의 긍정적인, 즉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 치고 나가는 또 현재 하이닉스가 또는 LG화학이 현대차 같은 또는 네이버 같은 또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물론 IT 대형주는 별도입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경우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대상은 메타버스도 아니고요. IT 중성주도 아니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래서 제가 바이오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잠깐 맥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장기 보유 정석 베스트 3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현대차죠. 이들 종목은 기본 장기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물량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를 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 주십시오. 그게 원래 우리의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유하는 종목들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SKC는 절대 보유가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SKC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위치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아놓은 상태죠. 아직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 서두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있는 물량은 절대 보유가 되는 거고. 자, 단기 투자 대상으로서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 괜찮아요. 약간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짭짤합니다. 그리고 OCI도 괜찮고요. OCI도 위치가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탄력이 나면 상당히 세게 탄력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우리 금융지도 위치가 괜찮아요. 근데 이건 더 느리죠. 이건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PBR이 0.3배밖에 안 되죠. PER은 다 4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한 6%거든요. 배당까지 노리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눈 딱 감고 이 종목을 내년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중소형주 중에 그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계속 매수 보유하고자 했던 제반 종목 중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한 종목이 그 전에 테스라죠. 테스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지수가 뒷받침이 되는, 즉 삼성전자 주도라는 장세가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삼성전자 올라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테슬라만 유독 장대 양보 한 번 정도 더 나와 주가로 봤을 때 56,000원 정도 되는 현재 보고금 차트에 수평선 하나 그어져 있죠.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쯤 매도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최근에 물량을 줄이고 종목수를 줄이고자 한 대상들 뭐 MC넥스라든가 또는 원익 IPS라든가 또는 뭡니까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종목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에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줄여야 된다는 건 종목 하나하나 괜찮은 종목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 약간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자, 그리고 스몰캡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나 눅십자 랩셀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수평선 하나가 그어져 있죠. 눅십자 랩셀인데 만약에 12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눈 딱 감고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게 좋을 거고요.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할 때 아닙니다. 아무리 이들 종목이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좋은 종목이라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죠. 레고캠 바이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무턱대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약간 과열권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평선이 그어져 있는 6만 5천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단타 테마주를 그 전에 세 종목 전부 다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셋 중에 하나, 그 중에 대장주는 초고속 충전과 관련해서 대장주는 하나마이크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에 부대되는 정보로서 대주전자재료 내지 나노신소재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나 마이크론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대로 보유가 되고요. 후발주 대두 신소재나 나노 신소재를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적당한 시점에서 특히 거래가 터지고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땐 단기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핵심 2, 이 두 종목은 절대 보유가 되죠. 현재 거래도 좀 많이 붙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츠라도 마찬가지고 자이언트 스테이트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약간씩 흔들리죠. 이런 모습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단기적인 어떤 현상에 전반적인 분위기나 현상에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마가 워낙 강력하고 그 수명이 길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가져가 보자 하는 관점입니다. 옛날에 바이오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오보다 더 세거든요. 더 큰 의미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해드릴 게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일단 LG화학은 좀 막았겠죠. 워낙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한 두 달 전인가요? 크레딧스위스의 투자 의견을 뭐 대폭 하향 조정을 하고 또 LGES가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을 때 투자 초점이 이동이 되고 그랬을 때 활익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악재에 얻어맞은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건데 근데 주 사업 부분의 시장 가치를 하나씩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일단 주사업의 석유화학 부분 이거 20조 원 넘어갈 것 같은데요. 20조 원 보고 정보 소재 의미가 있는데 10조 내지 15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생명과학 부분 2조 원인데 이것도 말도 안 돼요. 대웅제약 수준인데 이게 2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기업 산하 바이오 사업부 내지 하나의 그 독립 사업체 가장 비교할 만한 대상은 SK 바이오팜인데요. SK 바이오팜은 상장 초기 20만 원 정도 상장되다 13만 2천 거의 반토막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신약 개발로 유통되고 있는 건 세노바메이트라고 해서 뇌전증 치료제 이 정도거든요. 이게 대박을 뭐 얻는 정도의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신약도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LG화학이 세계 국내 최초로 피놀론계 항생제를 신약 승인을 받은 바도 있었죠. 물론 2003년도 지금으로도 거의 18년 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와 관련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약 개발과 관련 파이프라인을 10개 이상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LG화학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사업 파트를 갖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상장돼 있고 또 신약까지 현재 그 미국 식약청에 승인을 받고 판매되고 있는 그 SK 바이오팜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디스카운트를 한다 하더라도 한 반 정도의 가치는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SK 바이오팜의 현재 시가총액 10조니까 한 5조 정도, 지금 5조 정도라고 한다면 한미약품 정도 수준 됩니다. 그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 더 좋아지면 5조만 가겠습니까? SK 바이오팜 못지않게 10조도 될 수 있고 20조도 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생명과학 파트거든요. 그전 LG생명과학이 있었죠. 그 LG생명과학을 인수를 함에 따라서 그것이 LG화학의 사업부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좀 저평가돼서 그렇지 바깥에 나왔었으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LGES 지분가치 60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합 95조 정도인데 그것도 최하로 봤던 거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총이 한 60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보다 적어도 60% 이상 추가 상승 노력이 있다 하는 건데 이중 정보 소재도 상당히 아까워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1조, 전자 재료는 LC OLED 재료 및 반도체 재료까지 있단 말이죠. 근데 배터리 소재 상당히 리튬 이온 전지에 소요되는 배터리 소재 그 중에서 양극재 현재 개발됐고 판매되고 있죠. 그 외 다른 소재까지도 연구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이쪽 부분도 7조 내 10조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도 이 사업 부분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단 말이죠. 개발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목표가 135만 원 정도를 제가 측정해 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원래는 150만 원 내지 내후년까지 본다면 200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LG화학인데, 근데 이 종목 워낙 적이 많다고 할까요? 막아 꼈다고 할까요? 항상 악재에 시달리는 바람에 이 기본적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그래서 좀 약간 맥빠지는 측면이 좀 있죠. 허탈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비중을 한껏 늘리지는 못하고 적당한 범위 내로 한정시키고 그 대신에 SKC로 돌렸던 거죠. 할 수 없이 말이죠. 하지만 현재 있는 물량 그대로 1년이고 2년 정도, 5년 이상은 좀 곤란합니다. 1년 내지 한 2년, 최대 3년 정도까지 계속 보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밀고 나가 주시면 된다는 거고, 신규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마지막 주제는 메타버스 중요성의 실증 예인데, SM을 잠깐 제가 SM에 대한 이베스트 증권에서의 리포트가 나왔길래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보면서, SM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SM을 재평가해야 된다. SM의 투자 포인트 7가지를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베스트 증권 애널리스트가 현재 레포트를 작성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참고할 만합니다. 일단 300여 편, 아티스트 등 기자 등등 주요 아티스트는 150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다 합쳐서 약 300여 편 정도의 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MV는 뮤직비디오를 뜻하는 거죠. 리마스터링은 리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뉴얼, 다시 재편성을 한다는 거죠. MV 리마스터링까지도 다 포함된다. 음원이 더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K-팝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오케스트라 쪽으로 각색해서 공유한다는 것까지, 이것도 재평가돼야 된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 스튜디오를 출범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K-팝을 단순히 현재 K-팝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드라마나 예능으로 확대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교육사업 등 콘텐츠 사업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건데, 이게 바로 OSMU라고 하는 거죠. OSMU, 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방도로 그 사용처가 확장된다는 개념. 특히 콘텐츠 업체가 그러한 OSM의 대명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것은 플랫폼 사업과 상당히 밀접한 사업 영역이다 하는 것이고, 이게 메타버스와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사실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거든요. 콘텐츠. 그것이 음악이든 그림이든 뭐든지 간에 이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의 기본적인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콘텐츠 시장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킬러 콘텐츠 중심으로 소통한다. 소통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킬러 콘텐츠 중 소통. 그것은 그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와 그것을 사용하는 자, 수요자 직접 만나서 서로 사인도 하고요. 또 의견도 교환하고요.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메타버스 공간 아니면 안 되죠. 메타버스 공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효율적인 공간은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SM이 갖고 있는 SNS망이 있는데 그 DOU입니다. 거기 채팅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게 버블, 거기에 채팅 플랫폼 버블이라고 해요. 거기서 직접 소통을 현재 하기도 하죠. 이건 채팅 플랫폼인데 이것도 조금 더 연장을 하면 메타버스와 직결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플랫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SM 커머스샵,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굿즈, 상품, 즉 K-팝과 관련된 상품을 실제로 기획하고 또 출시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수익원이 다방면에서 창출된다는 것. 이 개념도 메타버스이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그래서 SM이 뜨는 것도 이 컨텐츠 기반 좋기도 하지만 그것이 메타버스로 연결된다는 개념까지 합쳐져서
이런 시세를 분출한다는 건데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넓죠. 네이버는 모든 콘텐츠를 다 막 나오고 있으니까 웹툰도 있고 또 웹소설도 있고 기타 등등의 콘텐츠를 다 막 나오고 있으니 사실 전체로 봤을 때 사실은 또 네이버와 SM과는 어느 정도 지분 맞교환을 통해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죠. 이래저래 네이버가 궁극적으로는 최대의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궁극적인 소통 공간인 메타버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 여기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에서 거기서 나오는 가상 자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산은 단순한 실질적인 자산과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자산이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가령 우리가 말을 하거나 또 사인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것 모두가 다 그것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자산, 어떤 가치가 있는 자산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소유권이 부여된다는 개념 이게 NFT 개념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또 거기에서 소유권이 부여된 만큼 가치가 또 책정이 되고 매겨지고 그것이 유통이 됩니다. 놀라운 수익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일부분 이미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게 실현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건데 여기에 SM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 그 플랫폼 중에 플랫폼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딥니까? 네이버의 제피토에서 이미 그 부분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의미가 있는 게 JYP 엔터인데 얼마 전에 박진영 대표가 지분 2.5%를 블록딜 방식으로 잠깐 차트를 보죠. 이 주가 그날 폭락을 했어요. 폭락까지 아주 장중 크게 급락을 했죠. 그게 바로 JYP 엔터인데요. 장대 음봉 떨어진 것이 차트상 보이시죠? 지분 2.5% 블록딜을 한다는 것 때문에 폭락했다는 건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두나무 현재 핀테크나 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두나무라는 업체이고요. 이 두나무는 또 어딥니까? 카카오와 또 관련되어 있기도 하죠. 카카오가 또 지분 일부 투자를 또 했기도 했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 두나무와 함께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JYP 엔터에서. 그러니까 박진영이라고 하는 상당히 벤처 정신이 높은 그러한 그 대표가 그런 인물이 이쪽 부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뿐만이 아니고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는 뜻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쪽 부분에 뭔가 비전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NFT 연계, 디지털 구스, 아까 얘기했던 바로 가상세계의 많은 스타들이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상품들, 굿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현재 NFT를 통해서 현재 가능하다는 건데, 자, NFT가 뭐냐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Non-fungible token. 팡저블은 대체할 수 있는 뜻입니다. 또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래 뜻은 고유의 일련 번호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죠. 어쨌든 블록체인 방식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뜻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디지털 파일, 그 디지털로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유권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림, 음성, 글, 기타 등등 사진도 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도 됩니다.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일에 소유권이 부여가 되고 거기에 자산 가치가 매겨진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의 희소성, 유일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가상세계 부동산, 가상세계에 있는 부동산, 이거는 실물의 부동산이 아닌 가상세계에 있는 부동산도 대상이 됩니다. 가상세계에 있는 자기의 사인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가상세계에 있는 거기서 내가 만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림, 자기가 만든 만화, 캐리커처 이것도 자기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형 추상적 자산, 그걸 IP라고 하는데요. 실물 세계에서 무형 그 추상적 자산은 가령 무슨 뭐 상표권이나
또는 저작권 같은 것을 뜻하는데 이건 상표권 저작권보다 범위 훨씬 더 넓다는 것이죠. 많은 무형, 자 말하는 것까지, 자 글까지도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자산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산화시키고 가치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하나의 상품으로 독립적으로 하나의 그 덩어리로 한꺼번에 사고 팔고가 아니라 그걸 쪼갤 수도 있고요. 부분 쪼갤 수도 있고 그것을 또 분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소유의 개념이 똑같은 고의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 고 그림을 전체에 따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부분, 한 1cm 정도, 1제곱센티미터, 그 정도를 내가 갖는다는 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소유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현재 전반적인 소유의 개념, 또는 구도 자체가 이제 바뀐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 세계의 화폐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즉, 현재 NFT를 통해서 화폐 시스템이 정립되며 또 다른 현재 뭐랄까요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진 소지가 가상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축이 된다는 거죠. NFT가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것이 메타버스 연결됨에 들어서 진짜 가상세계는 하지만 실물 세계보다 훨씬 더 활동적인 그런 세계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세계가 지금 막 열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한 줌을 담당하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네이버이며 거기에 네이버의 지분이 들어와 있는 업체가 알체라는 이제 손자 회사 격이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이언트 스텝이란 말. 그래서 팔지 말자는 겁니다. 웬만하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서 너무 뜨겁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우리는 여유 있게 팔면 돼요. 지금은 일단 보유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매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